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대중무역 적자가 30년 만에 마이너스가 된 사실을 지켜보며 한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름대로 이야기꾼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8월 무역 수지도 적자가 전망되죠. 4개월 연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월 이후로 3개월간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발생된 일이에요.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2010년대부터 중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 자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계속 엑소더스를 지나고 있던 것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봉쇄와 중국의 경기 침체죠. 한국의 대중 수출 무역은 80%가 중간재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중간재 역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역사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Flying G라는 동아시아 산업 모델이 있었어요. 기러기가 역 V자로 날아가는 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맨 앞에는 일본이 있었죠. 중간 정도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4소령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4소령 뒤에 마지막에 있던 위치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제일 크고 맛있는 부위를 먼저 다 먹은 다음에 아시아 4소령이 나머지 먹어주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찌끄레기만 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중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수준밖에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가 되자 중국이 등장을 하죠. 저임금을 바탕으로 대규모로 아시아 공장들을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는 동남아시아의 저임금을 보고 가던 시장을 중국으로 돌리게 되죠. 일본의 자본도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의 화교 자본도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Flying G라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산업 모델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한국, 일본 등이 주는 중간재를 가져다 중국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아주 저렴한 완제품을 서방 세계에 수출하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산업 모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분업체계로 재편되게 되죠. 결국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 미국 다음으로 글로벌 넘버 2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과 일본 중간재 공급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2010년대부터 중국이 힘이 생기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 시장을 볼모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일본 가와사키와 독일 지멘스는 고속철도 기술을 중국에 주고 중국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2002년 말에는 현대차 그룹이 베이징에 공장을 세우고 관련 부품 130 업체도 동시에 가게 됩니다. 중국은 베이징, 텐진, 장춘, 우한 등지의 자동차 단지의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중국은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커지게 되고 반대급부로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20%대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걷게 되죠. 그때 한국 증시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어요. 맨 앞에 차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주도업종으로 등극했던 것은 첫 번째 엔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탄탄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하이디스를 인수해서 디스플레이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시장을 내어주는 조건 하에 글로벌 PC 노트북 OEM들을 상하이와 충칭에 유치해서 노트북 단지를 형성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인가 중국이 전 세계 노트북의 90%를 만들게 되죠. 중국은 고속철도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가와사키와 독일의 지멘스는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중국이 직접 만든 고속철도가 중국 시안역을 거쳐 독일 함부르크역까지 가는데 8월 현재 10,000편이 넘었습니다. 전부 중국 고속철도 기술로 만든 열차들이죠. 현대자동차 그룹을 끌어들여 자동차 단지를 만들고 기술을 습득한 중국은 이제 현대자동차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술을 습득하게 된 중국은 삼성전자도 몰아내게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20%대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던 현대자동차 자동차 시장 점유율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현재 1%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LCD 디스플레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이 약하고 제품 경쟁력이 좋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차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만 보면 테슬라에 이어 미국 시장 2위에 등극을 했고 글로벌리도 3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 전기차 5위였습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빨라서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을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에서 다시 보는 것 같다면서 호평을 하고 있죠. 심지어 경쟁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현대차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트윗으로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애플과 함께 양강 구도를 일으키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폴더블 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며 여전히 중국 샤오미 등은 삼성전자 짝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력은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하죠. LCD 디스플레이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략적으로 LCD를 버리고 올레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판을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레거시를 그냥 중국에 내어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LCD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는 있어요. 여하간 한국과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균열이 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패권 전쟁을 선언한 이후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 일본 등지에서 받은 중간재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저렴한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한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제조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멕시코나 동아시아 대비 비싼 편입니다. 최근에 동아시아에 타이거 컵이라는 그룹핑이 생겼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의미합니다. 2017년부터 FDI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본마저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동아시아와 멕시코로 생산 거점을 옮길 뿐만 아니라 일부 전략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자국으로 복귀하도록 리쇼링 인센티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민감한 산업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방위산업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중국이 안 쓸 수 없는 제품들만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나 7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는 중국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하거나 생산 거점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공장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고 7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생산 거점은 미국의 방해로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 무역에서 흑자 내던 시대는 지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식하게 관세로 밀어붙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전 세계 공급망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프렌드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프렌드쇼링이나 경제 블록화가 진행되면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제품에서 중국은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간재마저 시장을 조금씩 뺏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2차 전지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과거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천하의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삼성전자와 TSMC, 현대차로 채웠습니다. 당시 일본의 5대 반도체 업계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든 로직 반도체든 거의 대부분 석권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협정으로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시작됐죠. 칩스법을 통과시켰고 칩4 동맹을 통해서 프렌드 쇼어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풍력 등을 위한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도 통과가 됐죠. IPEF로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프렌드 쇼어링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최근에 IRA 법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도대체 어떻게 중국의 2차 전지 핵심 광물을 벗어나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 주도로 2차 전지 공급망은 재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시간은 걸리겠지만 1990년대 일본 경제를 보면 대충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고립되면서 갈라파고스 경제를 형성하게 되죠. 당시 일본도 현재 중국이 하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 모든 공급망을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진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급망을 한 국가 내에서 전체를 수직 일관화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해외 기업들, 해외 시장과 경쟁을 통해서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는데 갈라파고스 경제로 내수에 묶이게 되면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조업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LCD OLED의 원조이며 원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시대에 넘어가자 경쟁력을 잃고 생뚱맞은 PDP를 개발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됩니다. 비디오 규격을 베타로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든지 원자력 산업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물한 개구리 갈라파고스 경제이기 때문에 발생된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바죠. 도시바는 정말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회사였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전자제품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인 영향을 미쳤고 세계적 팬덤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은 일본 내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기만 하고 원가를 신경 쓰지 않고 비싸게 만들어 전 세계에서 통하지가 않았죠. 반도체나 전자제품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그룹의 자금을 올인을 해버립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은 모두 잃어버린 상태죠. 플래시 메모리마저 키옥시아로 합병되면서 일본의 마지막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 세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토요타가 전기차 시대로 빨리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일본이 제조업에서 몰락하는 시나리오를 똑같이 또 답습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전기차 시대에 빨리 동참하지 못하면 토요타 역시 도시바와 소니, NEC, 마스시타와 똑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긴 했죠. 소니의 CIS 사업부. 그나마도 삼성전자의 강한 추격을 받고 있어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발생된 대중무역 적자를 통해 한국 산업은 미국 중심의 프렌쇼링과 경제 블록화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자자로서 주도 업종이 이런 메가 트렌드의 큰 변화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주도 업종을 다 알려준 상태예요.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수소차 전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여러 법안들을 통해 우리는 그 주도업종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